네,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달러화의 약세입니다. 또는 달러화의 약세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유로화의 강세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달러화의 약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지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코드를 이제 USDX 또는 DX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USDX라고 하는 거는 US 달러 인덱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글로벌 달러화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러화는 이 환율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통화에 대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달러화에 대해서 상대적인 통화가 한두 개가 아니죠.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캐나다 달러도 있고 많습니다. 한국 원화도 있고. 근데 이 USDX는 뭐냐면 이걸 이제 DXY, 블룸버그 코드는 DXY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딕시라고도 부릅니다. USDX 또는 딕시라고 표현하는 게 글로벌 달러화 지수인데, 요거는 이 유로화가 이걸 구성하는 상대 통화에서 유로화가 한 약 60% 들어가 있어요. 58%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뭐 영국 파운드 이런 거, 스웨덴 크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진국 통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USDX가 처음 생겨난 게 1973년에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변동환율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한 번씩 변동환율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고정환율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1973년부터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고정환율로 돌아가지 못한다, 변동환율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거래되고 있던 미국 달러화하고 거래되고 있던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의 값을 계산하는 게 USDX가 거래소에 상장이 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ETF 같은 게 하나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주요 통화들하고 일본 엔화 뭐 이렇게 쭉 선진국 통화만 넣는 건데, 이 바스켓이죠. 이 바스켓에 대해서 달러가 값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근데 요 유럽 통화들의 많은 이제 통화들이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지금은 유로화가 전체 이 USDX의 한 5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USDX의 움직임을 보면 한창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할 때 100,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100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훅 떨어져서 한 97 정도에서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97에서 지금은 94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 원화를 보면 한국 원화는 뭐 지금도 1200원 정도거든요. 1198원 정도인데 한국 원화는 그냥 1220원, 1190원 왔다 갔다 하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달러와 USDX 또는 DXY가 한 3% 이상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국 원화 환율도 그 정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요. 한국 원화 환율은 그냥 그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 엔화도 그렇게 강세는 아니에요. 달러 약세라고 하지만 일본 엔화도 뭐 107엔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다가 107, 108 가 있다가 지금 106엔 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뚜렷한 엔화의 강세는 아닙니다. 근데 두드러진 통화의 강세가 유로화 쪽에서 나타나요. 1.12, 그러니까 1.12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보통 환율 이야기할 때 뭐 원화 환율, 원 달러 환율 그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1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1200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화와 달러화 사이의 표기는 반대거든요. 1달러에 대해서 1.12 유로가 아니고 1유로가 1.12 달러.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1.16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게 이제 4% 이상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죠, 최근에. 그래서 최근의 현상을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라기보다는 글로벌 달러화의 참 약세라고 보기보다는 유로화의 강세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보면 원인은 가장 큰 게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게 V자형으로 경제가 개선되다가 이게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일주일 단위로 새롭게 실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이게 계속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줄어드는 추세가 끝나고 이게 약간이긴 합니다만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 지표가 개선세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기 시작하죠. 미국 쪽에서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 좀 생겼습니다. 반대로 유럽은 바이러스 그 문제 이후로 경기의 확장세가 좀 늦게 나타났고, 근데 최근에는 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이제 유럽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자, 뭐 이런 이제 어쨌든 7,500억 유로에 대해서 부양책을 쓰기로 합의를 하면서, 미국보다 유럽이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면 경기 확장세가 유럽 쪽에 좀 더 이어지겠네라는 기대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이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도 많습니다. 독일 금리는 10년짜리가 지금도 금리가 마이너스 0.4% 정도 하는데, 미국은 10년짜리가 플러스 0.6이거든요. 0.6%.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채권을 보유해야 되는 보험사나 이런 곳에서는, 유럽은 어떻겠습니까? 유럽의 보험사가 만약에 독일 국채를 10년짜리를 사면 10년 갖고 있으면 1년에 0.4%씩 손해를 봐요. 중간에 사고 팔아서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1년에 0.4%씩 손실을 보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을 거잖아요.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있을 건데,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도 살 이유가 있는데, 보험사는 한번 사면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면 어차피 중간에 팔 것도 아니고 만기까지 가면 매년 0.4%씩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이 국채를 왜 사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물론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럽 보험사들이 이런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의 국채를 안 사고 미국의 국채를 사다 보니 유럽의 돈이 유로가 달러로 들어가면서 달러의 강세 현상이 작년에 나타났었거든요. 유로화의 약세.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7,500억 유로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했는데, 요게 전부 다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 보증을 쓰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유로화 기준의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지금 미국 국채 안 사고 유럽 국채 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 금리가 좀 플러스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유로화가 미국으로 가던 움직임이 현저하게 약화가 됐고, 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요인으로 보게 되면 좀 빨리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좀 빨리 회복돼도 미국 경기는 좀 확산세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고, 유럽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약세라기보다는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유럽처럼 뒤늦게 경기가 개선되는 모양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강세 이런 현상은 조금 약하고, 지금은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가 가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원자재 시장이에요. 커머더티 시장.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값도 올라가고, 금값이 1,900달러, 1온스에 1,900달러 위로 올라갔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전에 2010년, 11년 이럴 때 1,800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져 1,100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1,9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금값의 강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값의 강세를 이끄는 가장 뚜렷한 요인은 두 가지. 하나는 달러화 약세, 또 하나는 물가입니다. 사람들이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고 한다면 달러화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약세로 가니까. 그럴 경우에 유로화를 가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로화가 좀
나는 별로 유로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금으로 가겠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갖고 있으면 돈값이 떨어지거든요.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값 올라가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금을 사고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금값의 꾸준한 강세는 달러화 약세 이전부터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린 거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추세를 잡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금값이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보다 요즘 더 강한 게 은이에요. 은, 실버. 근데 사실 그 금은 산업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이런 물가나 달러화 이런 걸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은은 산업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사실 기금속으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은의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거든요. 여러 가지 촉매로 쓰인다거나 뭐 이러는 건데 근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특히 자동차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요즘 그렇게 신차가 한국에서는 신차 판매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현대차의 신차 이제 생산 주기와 관련된 문제고 글로벌하게는 신차의 생산이 한 5% 전년 대비 한 5%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수요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은값이 한 30%가 올랐어요. 1온스에 18달러 하다가 지금은 23달러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은이 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강세인데 금은 지난 한 달 동안 1800에 1900달러 정도거든요. 뭐 채 10%도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은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요거는 뭐 최근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만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든 공급 쪽에서 교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을 많이 생산하는 페루 광산이 거기도 이제 바이러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은 광산이 폐쇄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광산이 폐쇄되고 나면 이게 좀 광산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한번 이제 돌아가면 다시 모집해서 오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생산 좀 해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일하러 오고 그런 것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 광산업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열심히 캐내서 파는 것보다 달러화가 엄청 많이 찍혀 나온다는데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생산을 하면 그때 나중에 뭐 가령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은값이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람들의 기대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전에는 이거 수요가 없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빨리 생산해서 한 푼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특히 2014년, 15년 이럴 때는 이 광산업자들이 거의 도산 상황까지 직면을 했어요. 은행은 광산업자들이 도산하면서 은행도 도산한다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당장 빨리빨리 캐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지 도산을 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값이 떨어지는데 이게 생산업자들이 더 생산을 늘리면서 훅 하고 이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광산업자들이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현금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도산할 때는 도산하고 합병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현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잠깐만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잖아. 여기저기서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광산이 계속 폐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바이러스가 올해 봄, 여름에 끝날 것도 아니고 가을, 내년 봄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광산이 정상적으로 채굴이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나로서는 그렇죠. 채광업자, 광산업자의 나로서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 캐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될 만큼 그렇게 현금이 모자란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대고 있고 보니까 최근에 달러가 좀 약세로 가긴 하는데 저게 얼마나 약세로 갈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급 쪽에서 공급 교란 요인이 발생한 은값이
제일 많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커머더티 원자재들 전반은 이 달러 약세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부족한 거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기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여전히 아직도 강한데, 그런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하는 곳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자꾸만 경제 주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의 약화, 지난 목요일 날 미국은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 경제 지표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신 예전에 이제 댓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물론 그게 동영상 한 편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준비를 할 건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에서 매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뉴욕 거래소가 그쪽 시각, 동부 시각으로 9시 반에 시장을 열거든요. 우리는 9시 엽니다만 거기는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그 경제지표는 그 주식시장 문 열기 1시간 전에,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1시간 전에 발표해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시 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머타임 시간대로 보면은 미국 시각 아침 8시 반이면, 동부 시각 아침 8시 반이면 우리는 밤 9시 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 열리는 시각이 우리 서머타임, 걔들 서머타임 시간에는 우리 10시 반에 열리고, 걔들 서머타임이 끝나고 나면 11시 반에 열리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지난 목요일 날 이제 8시 반에 발표가 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라고 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튀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될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훅 하고 떨어지면 미국 경제가 이게 그 확장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지난주만 잠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네라고 하게 되면 약세로 가던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거예요. 유로화도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갈 거고. 근데 이게 이러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 주 또 그래요. 이번 주 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증가하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게 안 내려오거나 그러면 미국 경제 확장세가 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는 지금도 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런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야 되겠네. 이게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디가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일단 요거 약세. 어디가 강세가 된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통화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약화가 됐다. 그럼 미국 달러 약세라고 치고, 어디가 강세지? 일본도 별로 안 좋네. 일본 엔화가 그러면 강수로 안 가요. 유로가, 유럽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제 지표가 좋네. 그럼 유로와 강세, 이렇게 나타나는 움직임인데, 지금은 이제 외환시장의 사람들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시 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9시 반이 빅 이벤트가 또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그동안 그렇게 잘 달리던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뽑아보면, 저도 최근에 뽑다가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가총액 제일 많은 걸로부터 해서 쭉 순서를 매겨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애플은 이거는 진짜 저세상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거의 2천조 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1,400조 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세상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1조 6천억 달러지만 거의 비슷한 1조 5천억 달러 있는 주식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 아마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4위, 그 다음에 5위가 페이스북,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다 나스닥 종목들입니다. 기술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식의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뭐 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JP 모간, 마스터카드,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 이런 주식들이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쭉 나오고 테슬라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투자자들이 한 4조 원 정도를 거래했다고 하죠. 한 40억 달러 정도를 뭐 결제 금액이니까 그만큼을 순매수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이 지금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뭐 여기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주식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한 2,600억 달러 정도? 뭐 그 정도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 기술 종목들, 그러니까 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가 지난주에 다 주가가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 고점 대비해서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한 7, 8%씩 주가가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는 지금 2분기 실적을 얘들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요. 그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그 전주에 발표했던 넷플릭스는 이제 20위권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뭐 이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이 테슬라 이 회사들이 실적을 상당히 좋게 그 발표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작년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한 12% 증가했대요.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 순이익 흑자에다가 뭐 그 전에 3분기에 비해서 이번 2분기 흑자폭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하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뭐 주가에 비해서는 별로 안 되는 이익이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번에 분기 이익이 발표한 게 주당 2달러 10센트 정도거든요. 이거 4분기 동안 이만큼 번다고 치면 뭐 한 10달러 좀 안 되겠죠. 그죠? 주당 10달러인데, 근데 지금 주당 주가는 1,400, 1,5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당 이익에 비해서 이게 몇 배인가요? 150배. 150배입니다. PE가 150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이익을 얼마 못 버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테슬라의 이익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했어요. 이번 2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12%나 증가했으니, 근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전주에 넷플릭스도 그러더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번 주에 그 여기서 이제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실적 발표 안 했던 애플,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알파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종목들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이익을 봤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활동을 줄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만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열심히 본 것이죠.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테슬라도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할 때에 비해서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은 한 60%, 70%까지밖에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왕 사는 거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 비싼 차,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게 이제 그 테슬라의 최근에 그 급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바이러스 국면에서 이익을 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재택근무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꽤 증가를 했는데 3분기에는 2분기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돌아다닐까?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2분기 실적만큼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분기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다가 구글에다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번에 실적 발표 시점에 또 나타나는 패턴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난주에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지난주에 뭐 이미 3분기 실적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비슷하게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또 비슷하게 또 떨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나타났더니 여기도 다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번 주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달러와 약세입니다. 달러와 약세는 사실 달러 약세는 그렇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투자 자금, 제가 볼 때는 그 투자 자금의 거의 한 70%는 달러 베이스예요. 달러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엄청나게 큰데 그 금융 자본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 같다. 미국이 고용 지표가 개선이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화를 좀 줄이자. 다른 통화를 많이 갖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식 하는 사람들도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주식의 비중을 늘려볼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인 국면에서는 미국 주식보다 다른 나라 주식들, 뭐 다른 나라 주식들이 좀 더 성과가 좋은 그런 국민입니다. 근데 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지금 완전히 개선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미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